발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본 수술 불가능한 시한부 6개월 말기 전립선암 신세포암 환자의 완치 9년 생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룡, 인수, 한의원 한태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이 진단 당시 이미 다발성 골전이를 동반했지만 체질에 맞춘 한약 치료와 카소덱스 그리고 제한점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서 장기간 사용 중하고 있는 한 증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60대 중반 남성으로 태음인 성향의 강한 체질로 판단됐습니다. 처음 영상 검사에서는 좌측 전립선의 조형 증강 종괴가 관찰되었고 좌측 정랑 침범이 종반되었습니다. 또 척추와 골반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골전이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좌측 신장 하극에는 1.3cm 정도의 조형 증강 병변도 함께 관찰됐습니다. 이 병변은 신세포암 또는 혈관 지방종과 감별피지만 당시 신세포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서울대에서 진단이 되었습니다. 2017년 8월에 시행된 영상검사에서는 좌측 전립선의 뚜렷한 종괴가 확인됐습니다. 이 병변은 전립선 내부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좌측 정랑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여기가 콩팥이고 여기가 척추죠. 정랑 침범은 전립선에서 중요한 병기 상승 소견, 단순 국소암이 아니라 이미 전립선 피박을 넘어서 주변 구조물로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완전 영상학적으로 최소한 TB3B 단계 3기죠. 해당되는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좌측 외장골 및 총장골 일부에도 림프절이 관찰됐고 골 스캔에서는 경추, 흉추, 요추, 양측 견갑골, 양측 늑골, 골반골의 다발성 골전이가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이 환자는 진단 당시부터 단순 전립선암이 아니라 정랑 침범과 다발성 골전이를 동반한 진행성 전이성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서양학적으로는 1기 본 메타스타시스, 그러니까 뼈 전이가 있다는 거죠. 전이성 전립선암으로 해석됩니다. 조직검사에서는 전립선 선암, 아데노카시노마가 확인됐습니다. 트루스 가이디드 바이옵시, 생검이죠. 예. 여러 코어에서 암세포가 발견되고 최고 글리슨 스코어는 8, 4+4였습니다. 글리슨 스코어 8은 전립선암에서 고등급 암에 해당됩니다. 암세포가 정상 전립선 조직의 구조를 상당히 잃고 치명성과 생물학적 공격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일부에서는 글리슨 7, 3 더하기 4, 일부에서는 글리슨 6, 3+3도 확인됐지만 임상적 판단에서는 가장 높은 글리슨 스코어 8이 중요합니다. 또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은 562.65였습니다. 일반적인 전립선의 진단 기준에서 PSA가 100만 넘는 것으로 이미 전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데 이 환자는 500이 훨씬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병리학적으로도 종양표시자 아까 PSA 같은 거죠. 측면에서도 그리고 영상학적으로 매우 활성도가 높은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 암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주치는 전신 뼈전이와 신세포암이 동반된 수술 불가능한 진행성 전립선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생존 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설명해서 카소덱스와 루프론 병행요법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환자는 치료에 6개월 산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인 소개로 한의원에 왔습니다. 발룡인수 한의원에 온 거죠. 그러나 저는 사상학적 관점에서 이 환자에게 루프론 사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소양인 약이죠. 이건 치료 전략에 중요한 점 환자가 루프론 주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루프론은 GnRH 아고니스트로 고나도트로핀 1, 2종 호르몬이죠. 예. 성 호르몬을 자극 주는 거. 예. 남성 호르몬 생성을 강하게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루프를 사용하자고 카소덱스 즉 비켈루타마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카소덱스는 남성 호르몬 자체를 제거하는 약이보다는 안드로겐 리셉터를 차단해서 테스토스테론이나 DHT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죠. 테스토스테론보다 강한 거죠. DHT가 탈모나 이런 거 전립선암도 관련 있는 거. 암세포 혈관에서 성장 치료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이와 함께 한약 G501이 병인되었습니다. 태음인 약이죠. 체질적으로 태음인 성향으로 판단돼서 환자 몸 상태와 암의 진행 양상에 맞춘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루프론에 대한 사상학적인 이해. 임상적으로 루프론은 안드로겐을 억제한 약물로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사상학 관점에서는 루프론은 본질적인 작용은 안드로겐 억제보다는 에스트로겐 억제 쪽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과다한 게 소양인이니까 소양인이죠. 이런 이유로 루프론은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에 있는 소양인 환자, 즉 특히 유방 환자에게 매우 잘 듣는 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환자는 태음인적인 성향이 강한 전립선암 환자이기 때문에 루프론보다 주사를 거부했고 캐소덱스 중심의 항안드로겐
수용체 차단제와 한약을 병행했습니다. 루푸는 안드로겐 억제 효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플레어 현상,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확 꺾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루푸를 하면은 플레어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불꽃처럼 줄어든다는 거죠. 즉 안드로겐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가 났습니다. 이후 안드로겐이 계속 자극하면 소모시키고 결국에는 안드로겐 분비가 억제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설명이 자연스러운 생리 흐름과 맞지 않는 억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로겐 급격히 상승시킨 뒤 그것을 소모시켜서 억제한다는 방식은 이 환자의 체질과 병리 방향에 맞는 치료 논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함께 사용함. 또한 태음인에게는 아주 반응을 잘하는 방사선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뼈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치료를 바로 권유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는데 이는 소음인에게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태음인에게 매우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7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방사선 치료가 시행됐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는 전신의 모든 암을 없애기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골반병과 통증, 국소 진행 부위를 조절하기 위한 보조적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음인에게는 한약과 같이 사용하면 통증이나 진앙 억제가 아니라 암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환자 초기 치료 시기에 오대산 올라가서 하루 종일 산을 타고 오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체력, 순환, 호흡,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는 생활치료 일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스캔 자료 엄청나게 많이 퍼졌죠. 예. 지금 척추뼈에 계속 다 있었으니까요. 거의 처음 2017년 9월 10일 본스캔 자료를 보면 척추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걸쳐서 매우 강한 방사선 동위원소 섭취 증가 보입니다. 이는 당시 전립선과 골전이가 여러 부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골반골과 척추 부위 섭취가 매우 진하게 나타나고 양쪽 늑골과 견갑골에도 다발성 병변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은 영상은 전신 다발성 골전이가 뚜렷한 상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이 환자는 캐소덱스, 한약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병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도 같이 병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4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30일 본 스캔을 보면 여전히 일부 척추와 골반부에 골전이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사진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섭취 강도와 범위가 분명히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진하고 넓게 보이던 핫 업테이크가 많이 흐려졌고 전신적으로 퍼져있던 골전이 활성도가 낮아진 영상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골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치료 골전이 대사적 활성도가 감소한 좋은 반응으로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27일 연말에 전립선 용적이 33cc에서 17cc로 감소했습니다. 좌측 후유측 전립선 주변 침윤과 좌측 정랑 침범 아직 남았지만 원발병소 크기와 범위는 분명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30일 CT에선 전립선이 위축성 변화를 보였고 좌측 정랑 침범도 감소했습니다. 이전에 보였던 좌측 엑스터널 일리악 림프노드와 장골 림프선이죠. 외측 그리고 코먼 일리악 림프노드는 총 장골 림프노드죠. 림프절. 더 이상 보이지 않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골반 림프절 병변에도 치료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CT에서 골전 이부에 스켈로시스, 즉 골경화, 경화증이죠. 골경화가 더 약간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악화로 보면 안 됩니다. 전립선암의 골전이는 치료 후에 암의 활성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뼈가 굳어지는 골경화성 변화가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CT에서 골경화가 더 보인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악화라기보다는 치유 회복성 골경화, 다시 말해서 힐링 스켈로시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PSA가 엄청 낮아졌네요. 네. 드라마틱하게 진짜. 이 환자는 PSA, 전립선 특이 항원도 매우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2017년 9월 PSA는 562였지만 2017년 10월에는 53.3으로 떨어졌고 2018년 2월에는 1.172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런 PSA 급격한 감소는 아무 생물학적 활성도가 강하게 억제됐음을 보입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본스캔에서 전신 골전이가 완전히 소실된 영상이지만 2017년 9월과 비교해서 골전이의 섭취 강도와 범위가 감소한 양원 치료 반응 영상입니다. 종합하면 칼소덱스 소민 같은 경우 프로스칼 써야겠죠. 한약 치료, 방사선 치료 이후에 이 환자는 PSA가 급격히 감소했고 전립선 크기가 줄었으며 림프절 병변이 보이지 않게 됐고 골전이 활성도도 낮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영상은
진행성 전립선암이 치료에 반응해서 전신병세가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골전이 흔적은 남았지만 아무 활동성은 뚜렷하게 줄어든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치료 후 PSA는 변화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이렇게 PSA가 이렇게 빠르게 깊이 감소한다는 것은 종양의 생화학적인 활성도가 강하게 억제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반응은 카소덱스 단독 효과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약치료, 방사선 치료, 환자의 생활관리까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자와 원문, 이 조합치료에 매우 강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PSA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도 원발병수와 국소 침윤의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초기 전립선 크기는 33cc로 기록됐습니다. 치료 후 추적 MR에서 전립선 크기가 약 17cc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원발병수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좌측 정랑 침범도 여전히 일부가 남았지만 그 범위가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측 정랑을 뚜렷하게 침범하던 병변이 치료 후엔 위축성 변화와 함께 줄어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전립선 MRI의 사지탈 뷰 시상면 비교입니다. 2017년 8월 24일 MRI에는 전립선 병변의 크기가 4.3 곱하기 2.9로 측정됐습니다. 좌측 전립선과 주변 구조물로 침범이 뚜렷한 상태였습니다. 치료 후 2018년 1월 30일 MRI 병변 크기가 3.2 곱하기 2.2로 감소했습니다. 좌측 후측 전립선 주변 침윤과 좌측 정랑 침범은 아직 남아있지만 병변의 크기와 범위는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MRI는 전립선 원발병수가 치료에 반응해서 축소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상입니다. 초기 골 스캔에서는 척추, 늑골, 견갑골, 골발굴의 광범위한 섭취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립선암 골전이가 전신 여러 부위에서 활성화됐다는 뜻입니다. 2018년 1월 30일 추적 골 스캔에서 2017년 9월 검사에 비교해서 섭취 범위와 강도가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검사에서도 여전히 골전이 흔적은 남아있지만 섭취 감도는 감소했고 새로운 병변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 골전이는 CT에서 골경화성 병변으로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상 뼈 변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환자의 경우 PSA가 크게 감소했고 골스캔의 섭취 강도가 줄었으며 새로운 병변이 없었다는 점에서 골전이의 대사적 활성도는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좌측 신장 하극에서 1.3cm 조형 증강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의무 기록에서 이 병변에서는 RCC 즉 레날셀 카시노마와 신장 세포암이죠. 예. 신세포암, 안지오 마이올라 피오마 감별이 필요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신세포암일 가능성과 양성 혈관 근지방종일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병변이다. 그러나 추적 CT에서 이 병변은 크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2018년 1월과 10월 검사에도 약 1.3cm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병변은 전립선의 전이라기보다는 전립선과 별개로 존재한 작은 신장 병변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고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경과 관찰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증례 분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립선암과 신장 병변이 동시에 보였지만 치료 반응과 경과를 보면 전립선암은 강하게 반응했고 신장 병변은 별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환자는 4년간 한약과 카소덱스 요법 시행 후 양약과 한약을 중지했다. 환자는 4년간 한약과 카소덱스를 복용하고 건강이 회복돼서 약을 중지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과 운동 게을리하지 않았고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1년에 1, 2회 정도를 한의원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재발 없었고 영상의학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지내다가 2025년 다시 PSA가 10 이상을 증가했습니다. 이는 생화학적인 재상승, 바이오케미칼 릴랩스로 재발이죠. 릴랩스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 3년간 한약과 캐소덱스 치료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한약도 중단했고 캐소덱스도 중단 상태로 5년을 추적 관찰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동안 운동과 식이요법만 지켰습니다. 부산대 윤영주 교수의 발표. 이 환자 사례는 부산대 한의대 윤영주 교수 2018년 유럽 암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고 단시 많은 의사가 뼈전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중요한 점이 이때 이전에 중지했던 캐소덱스를 다시 처방했고 한약 치료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PSA는 다시 정상화됐고 환자 반응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이는 처음 치료 때와 마찬가지로 이 환자의 전립선암이 카소덱스와 한약 치료 조합에 다시 반응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장기 관리가 중요한 치료입니다. 특히 전입성 전립선암에서는 한 번 치료 끝나는 것이 아니라 PSA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재상승 시점에 적절한 약물과 치료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보면은
한의원에 붙어있죠. 예. 이 증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PSA가 562 이상이었고 이후 0.045까지 내려갔으며 2025년 다시 상승했지만 재치료 이후에 다시 안정됐습니다. 2026년 현재 이 환자는 정상적으로 생존했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 당시를 생각하면 이 환자는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 암입니다. 좌측 정랑 침범이 있었고 다발성 곤전이가 있었으며 PSA는 562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체질에 맞춘 한약치료, 캐소덱스 중심의 항안드로이드 치료, 필요한 방사선 치료, 그리고 태음인 환자 적극적인 산행과 생활관리로 장기 생존을 유지했습니다. 2025년에 PSA가 다시 10으로 상승했지만 카소덱스와 한약치료를 재치기하면서 다시 안정화됐습니다. 이는 진행성 전립선암에도 환자의 체질, 약물 선택, 생활관리,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증례는 전립선암 치료에서 단순히 암을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체질과 생리적 방향성을 고려해서 어떤 약물이 맞고 또 어떤 치료 조합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아무리 한약이나 약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같이 수술 불가능했던 사기마을 환자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는 환자 믿음과 더불어서 꾸준히 체질 식단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또한 끊임없이 건강을 위해 운동, 등산 등에 노력한 것이 환자 치료 반복은 한 것이라고 봅니다. 환우들은 약에 치료해주는 것은 내 바깥의 요인이 날 도와주는 것이며 아무리 술을 밀어줘도 주인이 끌고 가지 않으면 가다가 멈추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